안녕하십니까, 박매석입니다. 원래는 저희 2교실에서 했던 강의가 지난주 토요일 날 한 타임 끝났거든요. 한 클래스가 한 사이클이 끝나서 바로 이제 개강을 하자니 성탄절 연휴, 또 다음 주는 연말 연휴잖아요. 그래서 뭐 수강생분들 등록 가시는 것도 좀 힘드실 것 같고 그래가지고 1월 달에 이제 개강을 하기로 했는데, 그럼 2주가 비는데 또 공부가 계속 하시던 분들이 또 공부가 멈추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특강 형태로 나와서 수업을 하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특강을 할까 하다가 이 옆 교실 같은 경우는 다음 1월달 시험에 좀 예상되는 출제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나름 이제 판단한 문제를 좀 다루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좀 저는 이제 그거하고는 좀 달라서 출제 가능성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좀 출제 가능성을 점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차피 할 걸 다 해놓고 거기에서 최대한 많이 출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지. 저는 잘 그런 예측 같은 걸 하기에는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1월달 시험을 앞두고 한번 쭉 전체적으로 편하게 한번 전체를 오버뷰 하면서 전체를 한번 연결시켜보고 각 큰 주제들이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큰 주제의 개념과 그것들과 연관성, 이런 것들을 한번 큰 그림을 한번 보실 수 있는 그 기회를 한번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범위를 가지고 한번 큰 수업을 한번 보는 수업을 하는 걸로 해서 이제 특강을 준비했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냥 한 두세 시간의 전 범위를 그냥 다 훑을 수도 있을 정도로 깊이가 안 들어가면 그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고, 또 깊게 들어가면 뭐 밑도 끝도 없고, 그래서 참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스럽습니다만은,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제 쭉 범위를 보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3일, 30일 연말 분위기에 또 나오셔가지고 공부하시니까 그냥 편하게 오늘 좀 공부를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특강 준비를 해볼까 해서 어떤 주제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끌어가 볼까 하고 이제 좀 메모를 해보려고 했더니 한 5시간, 6시간 되는 수업을 메모를 하는 거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신 어제 이제 저희 소방기술사에 송년회가 있는데 거기를 안 갔어요. 좋은 컨디션으로 오늘 수업이나 임하자. 수업은 한 50분 하고 10분 쉬는 식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11시 한 40분이나 50분 정도의 점심 브레이크 타임 한 50분 정도 갖고 시작해서 그리고 한 3시 정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오버뷰를 하면서 오늘이 될지 아니면 30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내년도에 화재 안전 기준 3가지가 새롭게 시행되는 게 있어요. 창고하고, 그 다음 창고 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그리고 화재 알림 설비, 전통시장 쪽에 설치되는 화재 알림 설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이 3가지가 시행이 되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화재 안전 기준을 저는 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새롭게 시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한 1년 정도는 주의 깊게 계속 챙겨가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좀 제가 정리를 한 게 있어서 그걸 오늘은 제 교재로 보면 상권, 그다음
다음 주에는 학원을 할 건데 시간 여유가 약간 있을 때 그걸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제 교재를 이 뭐야 PDF 파일이라든지 그런 걸 안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도 있으실까요? 그러시면은 휴대폰은 있으시니까 PDF를 드리면 그걸 좀 보시면 어차피 이제 설명은 해 나갈 건데 제가 어제 마치 어제 이제 제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좀 자료들을 올려놓으려고 어디에다 좀 올려놔야 되겠다 해서 이따가 여기 한번 들어가시면 이 메뉴 중에 주 교재의 한 부분이 있거든요. 카페 아마 네이버닷컴에 박스 FP 라고 하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에 가시면 교재가 PDF 있으니까 아마 제가 회원 가입 승인해 드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 쉬는 시간에 이번 시간 그냥 좀 보시고 쉬는 시간에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저희 기술사 공부가 딱히 어떤 과목은 없잖아요. 어떤 과목 부분은 없지만은 단원 부분은 있어요. 여러분 방폭이라든지 위험물이라든지 뭐 유체 역학이라든지 하는 단원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어떤 그런 우리 주제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어쨌든 우리가 연소에서 시작을 합니다. 모든 우리의 출발은 연소와 이제 화제가 틀린 것은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갖지 않은 연소를 우리는 이제 화제라고 하죠. 우리가 목적성을 가지고 불을 피우면 그건 그냥 연소고, 근데 우리가 목적을 가지지 않고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연소를 화재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연소의 그 전 단계는 연소는 기본적으로 산화 환원 반응이다. 산소와 가연물 간의 어떤 산화 환원 반응이다. 근데 급격한 열과 빛을 동반한 산화 환원 반응을 연소라고 합니다. 모든 산화 환원 반응을 다 연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열과 빛을 동반한 급격한 산화 환원 반응을 연소라고 하고요. 그 중에 의도지 않은 연소를 화재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연소라고 하는 건 연소공학이라고 하는 걸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연소 중에서도 또 특별한 연소 형태가 있는데 그걸 폭발이라고 해요. 폭발. 연소 중에 이 폭발과 연소의 차이는 뭘까요? 폭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압력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들. 연소에 의해서 급격한 압력 상승이 동반되고 그 압력이 해소가 될 때, 특히 압력이 해소가 되는 과정에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유체가 장애물을 만나면 유체는 속도를 갖잖아요. 압력에 의해서 속도가 발생을 하는데 그 장애물을 만나면 그 속도가 죽으면서 이게 압력 에너지로 작용을 하면서 폭발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의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폭발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연소는 기본적으로 가연물과 산소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가연물과 산소의 반응인데 가연물 중에 특별한 가연물이 있어요. 특별한 가연물, 아주 위험한 가연물, 그러니까 위험물이라고 하죠. 물론 우리가 위험물은 아니지만 연소 속도가 대단히 빠른 그런 가연물들, 특수 가연물이라고도 해서 별도로 또 취급도 합니다.
자, 벌써 우리는 여기에 연소 쪽에서 연소공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위험물과 관련돼서 우리가 위험물 파트 공부를 할 겁니다. 그 폭발에 대비해서는 방폭공학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3가지 주제가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제 연소에서, 자, 연소, 화재까지. 이 상황에서, 자, 건물에서의 이 연소에 대처하는 방법. 그래서 건축적인 연소에 대한 건축공학이 될 겁니다, 이번은. 아니, 이 뭐야, 건축공학이 될. 건축방제. 그 다음에 연소에 대응해서, 자, 설비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보면 건축방제. 설비적으로 어떻게? 소방이라고 그래요. 자, 건축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일단 건축물이 내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건축물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방화. 예, 화재 확산을 막고 화재를 국한시키는 방화 또는 구획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건축적에서는 하나는, 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피난을 할 수 있는 피난 환경을 제공할 거냐. 피난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들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설비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설비 쪽에는 그렇죠. 먼저 화재를 어떻게 감지할 거냐, 감지하고 경보할 거냐. 감지하고 경보하고 또 그 다음에 피난을 어떻게 유도할 거냐.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정기적 또 신호에 의한 어떤 작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전기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소화. 불을 어떻게 끌 거냐. 소화는 물로 끄고, 물로 뭘 끄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가스로 끄고, 그 다음에 기타. 여기에 이제 이 설비를 위한 우리가 보면 유체 역학. 자, 그래서 수계 소화 설비, 가스계 소화 설비, 유체 역학. 그 다음에 전기 일반. 그 다음에 감지기라든지 전기 설비. 그리고 피난 유도하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재현이라, 연기를 어떻게 제어를 할 거냐. 재현. 설비적으로. 아마 이제 이게 이제 가장 골격이 될 겁니다. 저희 쪽에. 저희 주제에 골격이 되는데, 그럼 이러한 것들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과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 화학, 기술화학, 물리 그러한 과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이 제반에 대해서 관련된 어떤 관계법규, 법령, 어떤 강제적인 어떤 기준 이러한 것들을 이 작용을 할 거라고요.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맥락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단지 여기에서 이제 좀 하나 볼 것은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는 이제 그 화재가 난 공간에 대한 그 자체 자위적인 측면이에요. 자위적인. 소방대가 와서 불을 끄는 부분들은 이 부분에서 그렇게 이렇게 고려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는 소방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자위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소방대 본격적인 소화 활동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공부하는 부분에 살짝 벗어나 있기는 해요. 그러나 여기에 이제 소화 활동을 위한 소화 활동에 대한 설비적인 어떤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일부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보면, 항상 지금 여기 제 교재 같은 경우는 이 주제가 한 400개 정도 아마 될 겁니다. 뭐, 점화원, 뭐, 연소의 종류, 뭐, 최소 산소 농도, 이런 주제 하나하나 한 400여 개 정도 될 거거든요. 그 주제들만 보시고 어떤 내용이겠다라고 그걸 보고,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항목들이 하위 항목으로 들어가겠다를 이렇게 생각만 하실 수 있어도, 그렇게만 하시면 아마 한 40점대 정도 점수를 받으시는 건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걸 다 생각하실 수 있다가 하면. 그걸 생각하신다면 상당한 암기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한번 늘 이렇게 전체 수본 한번 보시면서 어떤 주제를 할 때 바로 들어가시지 말고 그런 게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왜 이걸 하지? 왜 이걸 다루지? 뭐 전기 교류다. 교류의 역률. 왜 우리 교류 역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하지? 라고 하는 부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늘 한 번씩 왜 이걸 하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많은 게 좀 내가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줄 겁니다만. 자, 그래서 먼저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기초 과학적 지식부터 좀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갈게요. 과학적 지식.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것이 이제 모든 부분에 다 깔리기 때문에. 네, 지워도 되겠죠. 이제 과학 지식 부분에서 맨 먼저 생각해 보시면 단위부터 봐야 돼요. 단위.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제 단위는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약속일 수도 있어요. 약속.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개념을 표현하는 뭔가 표현 방법이고, 상대방이 어디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내가 그걸 이해하기 위한 어느 하나의 어떤 그 매개체거든요. 단위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단위가 제일 중요하죠. 제가
어떤 최적에서 어떤 공간에서 어떤 최적을 부피를 질량으로 고발하려면 환산을 하려면 부피를 질량으로 환산하려면 비최적이라고 하는 것을 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약에 하게 될 때 그러한 것들 이제 단위로 이제 풀어나가면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단위에 대한 어떤 상호간에 좀 우리가 이해와 약속된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은 되게 이제 그걸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위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물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 이것은 가연물과 반응을 이해하는 측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화 작용을 이해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산화와 환원 반응을 하고, 또 어떻게 돼 있길래 저게 불이 꺼지는지, 물질을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물질, 그리고 또한 뭐 물질이라고 보세요. 기체를 이해하는 건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기체. 이게 타는 것은 사실 이게 고체가 타는 것은 고체 상태에서 타는 게 아니죠. 고체에서 열분해된 가스가, 열분해 또는 증발된 가스가 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타는 부분이 이제 화염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타는 것을 이해하는, 우리가 그 타는 것들도 기체고, 또 연기도 기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스 소화 약제도 기체고,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기체라고 하는 특성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정확한 이해에 도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루는 거. 그 다음에 또 열, 역학. 어찌 보면 연소는 열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죠. 연소가 계속되는 것도 계속 그 열 전달에 의해서 연소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타고 있는 것이 계속 옆으로 전달해서 아직 미연소된 부분을 발화 온도까지 끌어올리면서 계속 열 전달에 의해서 발화 온도까지 주변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온도를 올려주면서 연소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아주 확산. 결국은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가 연소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화재를 어떻게 제어하느냐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 역학적인 부분들이 이제 열에 대한 이해의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열역학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아마 좀 기초적인 부분은 제 오전에 약간 전체를 오버뷰 한다지만은 그래도 이 기초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렇게 그 시간을 좀 그쪽에는 많이 좀 할애를 할까 합니다. 단위인데요. 단위는 수많은 단위들을 예전부터 사용을 했어요. 각 그 국가마다, 민족마다, 어떤 어떤 문명, 어떤 그룹마다 어떤 단위들을 사용했죠. 중국의 진시황도, 진시황이 업적하면 고려양령을 통일했다. 뭐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은 어떤 그 사회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위를 하나 통일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단위는
이제 SI 단위라고 하는 것을 거의 국제적인 이제 표준으로 모든 이제 학회 같은 데서 SI 단위를 표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SI 단위는 SI 단위와 이제 버금가게 이제 같이 많이 사용되는 게 영국식 단위, 마일, 미터, 아니 미터, 마일, 뭐 인치, 또 뭐 파운드, 이런 갤론, 뭐 이런 것들이 영국식 단위인데 정작 이제 영국에서는 그 영국식 단위를 안 쓰고 미국하고 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한두 개 하고 그 미얀마가 그걸 쓴다던가 아마 한 서너 개 국가 정도가 아직도 이제 좀 주된 단위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게 영국식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학회라든지 그런 데서는 다 SI 단위를 기본적으로 채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SI 단위는 미터, MKS, 미터법이라고도 하고요. MKS, 미터, 킬로그램, 그 다음에 시간 초, 이 MKS 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거고, 이게 이런 단위 체계가 정립된 게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에서요.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 그 시절이에요. 프랑스 시민혁명이라고. 그게 프랑스 시민혁명이 아마 1790년 그 언저리일 거예요. 그 언저리. 그게 우리나라 보면은 숙종 조선 아마 그 무렵인데요. 그 과학적으로 보면은 뉴턴이 그 무렵에 또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 우리가 물리적인 것들은 대부분 뉴턴이 정립을 한 것들이잖아요. 되게 이제 과학적으로도 그때 일종의 어떤 혁명기였고요. 또 어떤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프랑스 시민혁명이라고 해서 어떤 시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각을 하기 시작을 했던 어떤 계기가 됐던 부분이 그때 이제 그 시절에 이게 정립이 됐고 이게 이제 1960년 이 국제도래안경협회에서 학회에서 이 이제 SI 단위라는 걸 이걸 기반으로 SI 단위를 만들어서 우리 표준으로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몇 년 전에 그래서 1kg을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1kg이다라고 그 당시에 이제 기준을 잡아놨는데 그게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보관하고 있는 어떤 어떤 금인가 뭔가 어떤 물질이었어요. 그 양에 맞는 걸 우리가 1kg이라 하자라고 1kg의 기준을 잡았는데 그게 계속 세월이 아주 지나 미세하게 이게 질량 감소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1kg의 어떤 기준이 이렇게 절대적이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그 주변 환경적인 조건에 따라 가지고 변화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단위 기준점을 몇 년 전에 좀 이렇게 그 다시 재정리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이제 한 60년대에 했던 SI 단위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우리 소방 쪽에서는 NFPA가 그 영국식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그 렉식 창고에 ESFR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렉식 창고가 13.7m를 넘지 않으면 ESFR 스프링클러 헤드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3.7이 참 애매하잖아요. 13.5면 5고 14면 14지. 그런 것들이 그걸 그 영국식 단위를 베껴 오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 게 많이 있죠. 그 건식 설비에서 60초 이내에 거기서 이 방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60초 이내에 그것을 일정 기준 이하면은 당연히 60초 이내니까 60초 이내 기준을 따로 적용을 하잖아요. 그걸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일정 그 설비 규모가 이상이면 60초 이내를 그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몇 갤론이다 보니까 우리로 지금 와서 우리 이제 그 화재 안전 기준에 그게 들어올 때는 좀 그 숫자가 얼마더라? 혹시 기억나세요? 예? 갤론이 그러니까 우리 숫자로 들어오면 1893. 예, 1893인가요? 1893.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자, SI 단위는 기본 단위하고 유도 단위로 구분이 돼요. 기본 단위. 일부 그 기본 단위, 유도 단위, 보조 단위 이렇게 돼 있는 교재들이 있는데 그것은 좀 아주 옛날 기준이에요. 근데 사실 옛날 기준 단위인데 아니 아주 옛날 기준이요. 아주 옛날 기준. 그러니까 90년대까지는 그랬어요. 9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이게 단위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본 단위 예전에는 기본 단위, 유도 단위, 보조 단위 했는데 이걸 이 유도 단위 안으로 보조 단위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기본 단위, 유도 단위, 그러니까 SI 단위는 그래서 기본, 유도, 그 다음에 그냥 차원, 그걸 표현하는 차원, 아니야 차원이네. 죄송합니다. 그 접두어. 이 세 가지로 SI 라인은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 소방을 강의하는 게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SI 단위가 기본 단위, 유도 단위, 보조 단위로 되어 있다면 그냥 이렇게 한번 알고 있으면 그냥 그게 대한 확인 작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재도 이제 그렇게 돼 있으면 계속 이제 그걸로 또 공부하시는 분은 또 그걸로 알고 강의하고 또 그렇게 하시면 강의하고 그러니까 한 20년이 지나도 그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교재들이 그런 게 반영이 안 됐다 해서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들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또 우리 현실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가끔 보면 이제 답안을 작성을 할 때 NFPA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바뀐 걸 나는 우연히 알게 됐어요.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게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그럼 바뀐 것으로 할 거냐? 우리나라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으로 할 거냐?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과연 채점위원들이 이걸 알 건가? 만약에 이쪽에 이제 IT 쪽으로 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네트워크라든가 그런 쪽에 있을 때 우리 네트워킹 하는 보면은 수신기간에 네트워킹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꽤 오래된 올드한 지식인데 최근에 어떤 방법들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과연 그 채점하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해하실 건가 하는 부분들이 좀 곤욕스러운 부분은 일부 있고 그런데 약간의 이제 답안에서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해주실 필요는 있어요. NFP의 최근 변경 사항이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해주실 필요는 있어요. 그럼 채점하시는 분들 한번 확인해 보죠. 확인해 보실 거니까요.
자, SI 기본 단위, 이제 기본 단위는 기본적으로 아실 거고, 유도 단위도 이제 이 기본 단위를 가지고 유도를 하는데, 유도 단위는 다시, 차원을 갖느냐, 무차원이냐. 차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길이 차원, 시간 차원, 뭐, 질량 차원, 온도 차원, 이런 것들을 어떤 물리적인 어떤 성격 하나의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차원을 안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어떤 단위를 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단위가 없다고 하는 거죠. 차원이 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무차원 수 같은 게 이제 단위가 없는 거고요. 자, 이 차원이 어떤 단위를 봤을 때, 특히 유도 단위 같은 경우, 유도 단위를 봤을 때, 어떻게 차원이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게 이제 차원계로 그 단위를 표현해 보는 겁니다. 자, 힘, 포스, 단위로는 뉴턴이라고 하죠. 단위 뉴턴. 힘의 단위는,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세크의 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질량 차원과 길이 차원과 그 다음에 시간 차원이, 이 시간 차원은 분모로 들어가 있네요. 이걸 차원계로 하면, 차원계로 표현을 하면 시간 차원 m, 그 다음에 길이 차원 ml, 그 다음에 시간은 t는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해서 차원을 표현을 하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질량과 어떤 길이와 그다음에 시간들이 서로 섞여가지고 힘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원계까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위에서 또 나가야 되고, SI 기본 단위, SI 단위. SI 단위. 단위라는 게, 단위 중에 이제 압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합니다. 압력은 유체의 흐름을 일으키는 거죠. 여기에서 뭔가 바깥으로 연기가 나간다. 그러면 이 안에 압력이 더 높은 압력이기 때문에 압력이 낮은 쪽으로 연기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움직임을,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결국은 압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있던 압력이 속도로 전환이 돼서, 그러면 그게 그 속도로 일정 압력 부분이 사용이 되죠. 그걸 우리는 속도로 사용되는 압력을 봉압이라고 그렇죠. 봉압. 그래서 봉압으로 압력이 사용이 돼서 흐름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건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압력은 단위 면적상 작용하는 기본적인 힘이죠. 뉴턴 퍼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걸 1파스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건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의 높이로 작용을 하느냐, 얘의 형태로 환산해서 또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소방에서는 가장 많은 그 작용이, 소화 설비의 작용이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물을 높은 데까지 올려보내고 방사하는 거잖아요. 몇 미터 물을 올려보내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설비가 얼마만큼 압력을 제공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심장과 같은 역할이에요. 소방 설비에. 그러다 보니까 압력을 미터로 표현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토리첼리라고 하는 사람의 실험, 여기를 진공으로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놨더니 유체가 얼마큼 올라가더라, 진공 상태. 근데 유체가 가벼운 녀석은 확 많이 올라갈 거고 무거운 녀석은 조금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가볍다, 무겁다. 그리고 얼마를 올라가느냐, 몇 미터를 높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이렇게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되더란 말이에요. 가볍다, 무겁다를 표현하는 게 뭔가요? 혹시 아시나요? 비, 중, 양. 비중은 이제 비중량을 서로 물 대비 얼마냐는 이제 비중이고, 비중량은 똑같은 부피에서 부피를 이럴 때 단위 부피당 중량이 얼마냐라고 비중량, 이게 비중량. 우리는 이걸 감마라고. 그러니까 그 제 수업 뭐 들으셨던 분들은 많이 이제 들으셨겠지만 B자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자, 우리 B자 다시 비열, 또 B자 들어가 있는 거 비체적, 또 뭐 있죠? 또 B자 표면은 비표면적에 또 B자가 들어가 있는 또 있을걸요? 비속도, 예, 비속도. 또 저는 또 하나 생각나는데 비광학밀도, 또 B자. 아무튼 B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영어로는 스페시픽이라고 하고, 어떤 특정 조건에서의 밀도, 아니 어떤 최적, 비최적, 어떤 특정 조건에서의 열량, 그런 것들 비열. 그러니까 비중량이면 중량은 뉴턴이라는 힘, 중량은 힘이란 말이야. 중량은 어떤 질량을 중력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가해져서 어떤 질량과 중력이 가해진 힘을 중량이라고 그러거든. 힘이 결국 힘이잖아요. 근데 단위 특정 조건 1세제곱미터 당이라고 하는 딱 조건을 한정시키는 거예요. 1세제곱미터당 얼마냐. 비표면적은 뭐예요? 킬로그램당 질량당 표면적이 얼마냐? 1kg 또는 1g당. 그러니까 이걸 딱 한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딱 한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표면적을 따져보는 거예요. 참고로 이게 그 분수식을 단위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사선으로 표현을 하고, 실제 식으로 할 때는 분수식을, 숫자로 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단위에서 똑같은 게 분수식이고, 분모 부분은 뭐뭐 당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또 되죠. 뭐 사과 3개 인당 하면 1인당 사과 3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 비중량, 이게 비중량이에요. 결국 비중량, 가볍다 무겁다는 이렇게 똑같은 부피를 갖는데 가볍냐, 이 무게 차이가 얼마냐를 따지는 거가, 그거 가볍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가벼운 놈은 이제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이제 가볍단 말이에요. 수은에 비하면 가볍다 무겁다 되게 이게 상대적이죠. 수은에 비하면 가벼워요. 그러니까 물로 했을 때는 10.33mm가 올라가. 이게 뭐가, 이 압력이 대기가 누르는 압력이, 대기압이. 그 다음에 수은으로 하면 760mm, 그러니까 76cm 올라가요. 수은은. 그래서
1 ATM, 이걸 우리가 이제 대기압을 1 ATM 대기압 누른다 하면 물론은 10.33이 미터인데 수은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AQ자 치죠. 미리 AQ. 이건 760 미리 HG. 제 영월에 소방 마이스터 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얘들은 수업을 하는데, 이제 송풍기 동력을 송풍기 동력을 구할 때 보면, 송풍기가 제공하는 압력의 120 AQ다. 이렇게 AQ자를 주로 많이 붙여가지고 표현을 해요. 근데 펌프 쪽에서 동력을 올 때 펌프의 양정은 70m다. 라고 AQ를 안 붙여요. 보통 펌프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얘들이 송풍기만 하면 어렵대요. 이 AQ 때문에. 뭔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이 AQ 때문에 헷갈려요. 이 AQ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주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AQ는 보통 많이 생략을 해요. AQ는. 그래서 근데 감마 H를 보면 감마가 아까 말한 뉴턴 퍼 미터에 3승 비중량이잖아요. 비중량. 그 다음에 높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이걸 높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높이 미터 하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결국 뉴턴 퍼 미터의 제곱하고 이게 파스칼 압력의 단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는 많이 표현한 몇 미터 올라가는 압력이냐, 물로 몇 미터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압력이냐를 많이 표현을 합니다. 파스칼을. 그건 이제 펌프가 물을 올려보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그걸 펌프에서 우리가 이런 걸 수두로 표현한다고 그래요. 수두로 표현한다. 물 위가 어디만큼 올라가느냐, 수두로 표현한다. 수두로 표현하고, 그걸 펌프에서는 그걸 우리가 양정이라고 합니다. 양정. 몇 미터 올려보내느냐 하는 거죠. 펌프에서는 양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펌프의 양정은 펌프가 제공하는 압력인데, 그 압력을 수두로 표현한 걸 펌프의 양정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